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집값과 가계부채 불안을 고려해 1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이에 대통령실은 내수 부진을 언급하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9월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서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언제쯤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선뜻 손이 안 가는 고전 작품이 많죠. 하지만 이 가운데 꼭 한 번은 읽어보면 좋을 고전 작품들 이다의 북마크에서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6개월 이상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속한 보건의료노조마저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네, 지금 전공의들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벌써 네. 반년인데 기약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자리를 메꾸던 인력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국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가 조합원이 29,700여 명이에요. 네. 그리고 투표에 24,0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 22,000여 명, 91%가 넘는 숫자가 파업에 찬성을 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노조는 이런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 자체가 이런 의료 공백 사태 인력을 갈아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병원들이 강제 연차 쓰게 하고 무급 휴가나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부서 이동을 강제로 시켜버리거나 이렇게 불이익을 줘도 우리는 환자를 지키려고 현장에 남아서 버텼지만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호사들은 이런 걸 토로하고 있죠. 교육도 안 받고 수술 들어가서 내 부서가 아니었는데 숙련되지 않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안도도 높고 또 업무 범위는 점차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데 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등 이렇게 의사 빼고 60여 개 직군이 모여있는 노조예요. 총 파업 일정은 29일 아침 7시가 되겠고요. 전국 61개 병원이 포함이 됩니다. 빅5 병원은 아직 참여는 안 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고려대병원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필수 유지 업무하는 간호사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미 의사들로도 병원이 좀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이 보건노조까지 총파업이 겹치면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29일로 예고가 돼 있으니까 사흘 남았습니다. 그나마 기다려볼 수 있는 시간인데 앞으로 병원 쪽과의 조정 결과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미지수인 게 병원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금 체불, 구조조정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달랠 큰 유인책을 내놓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간 의료 공백으로 특히 응급실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지난 9일 구로역 사고 부상자 역시 응급수술 불가로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고요. 네, 그 당시 작업자 A씨가 구로역에서 이 작업 차량 충돌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새벽 오전 2시 16분이었는데 구급대는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 거리에 있는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까운 국립중앙의료원에 한라인으로 연락을 합니다. 된다고 해서 이송을 했어요. 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대퇴부 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해줄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전원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그래서 구급대가 다시 다른 병원 알아보고 서울 마포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 상처 봉합 수술을 급한 대로 받았는데 역시 이 대퇴부 골절은 수술이 불가해서 강서구로 다시 이송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오후 6시 7분에 수술이 가능했는데 이때가 사고 발생 후 16시간가량이 흐른 뒤였어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119 재이송 2,600
645건 중에 41%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정부는 지금 계속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는 게 경증 환자 분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차 종합병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부가 정작 부족한 의사를 채우는 데는 손을 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게 인력 공백에 대해서 상당수 병원들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대체 인력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각 병원들 노력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현장에서 병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응급실 구인 공고를 계속 내고 있어도 의사 구인난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 숫자는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데 네. 다른 병원 한 곳 채우면 다른 곳이 비는 구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 사태에 대응하려고 꾸준히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한다고 발표를 하고는 있는데 정작 여기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만 지금 빠져도 응급실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 요즘 다치면 큰일 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다가올 추석이 또 걱정이에요. 네, 일단 지금 코로나 확산도 심상치가 않고 온열 질환 환자도 8월 달에 절정에 달했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이번 달 셋째 주에 1,400여 명인데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고요. 한 달 전에 비하면 6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검사를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는 추석 연휴가 걱정인데 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에 응급실 이용자 수가 2배가량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염좌나 두드러기 이런 경증도 많고 추석에 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화상이 3배, 관통상이 2.4배, 교통사고가 1.5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들이 과도하게 응급실 찾는 게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막상 추석 연휴에 환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응급실밖에 없거든요. 병원들 네. 일반 의원들 다 문 닫고 그리고 또 환자들로서는 내가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데 이게 뇌출혈의 전조인지 중증인지 경증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들이 몰리면 그걸 감당해야 될 의료진들의 과부하도 걱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만나서 의료대란 해법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네, 두 사람이 1시간 반가량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했고 전공의 측에서는 박단 위원장,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배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단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가 좀 역할을 해달라, 이슈화 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동훈 대표는 입시 요강은 이미 확정이 됐고 좀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는 좀 전공의 측도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좀 협상 공간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알려지고요. 이후에 박단 위원장이 글을 올립니다.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다소 유감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일부러 공개한 건 결국 한동훈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언급을 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좀 대통령실이 결단을 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취임 후 2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네, 일단 이번에 이런 간호사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비롯해서 의료개혁, 의료공백 얘기 들어갈 것 같고요. 또 기존의 4대 개혁,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여기에 플러스로 저출생 대응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정부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언론 기자들 질문에도 직접 대통령이 답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틀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저번에 우리도 다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세대별로 좀 차등을 주자. 좀 나이 든 세대는 좀 더 내고 젊은 청년 세대가 덜 내는 쪽으로 이렇게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군 복무자 그리고 출산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개혁하고 관련해서는 역시나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늘봄학교, 유보 통합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사교육 카르텔 해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교육의 지향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런 것들을 언급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이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국회에서의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이게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신규로 투입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 금리를 2.5%까지 내려주고요. 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 한도하고도 상관없이 0.5%로 일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배추, 무, 사과, 배 이런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로 17만 톤에 달하는 물량을 시장에 풀기로 했고요. 동시에 요즘에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축산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해서 세트로 공급을 합니다. 또 쌀과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5만 톤, 재고 5만 톤을 쌀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고 이걸 포함해서 수학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추가로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이때 더 쓰면 이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해주는 부분도 앞으로 더 검토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힘이 지금 임시공휴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월 국군의 날, 이 날을 원래 공휴일이 아닌데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이렇게 정부에 요청한 상태고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거의 임시 공휴일로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부는 군의 사기 진작 그리고 국민들의 소비 진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쪽 광복절 논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도 또 설전을 벌였어요. 네, 지난 24일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4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해봤더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핵오염수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지만 포함이 돼 있고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만 거친 채 방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염수가 30년 이상 방류되면서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텐데 겨우 1년 지나고서 안전하다고 하는 일본 입장만 대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라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다른 처리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핵 오염수 투기에 나선 일본 정부를 이런 식으로 대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당시 우려하고는 다르게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민주당은 괴담 선동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면서 정작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어요. 네, 이게 뭐 계속 야당은 이제 대일 굴욕 외교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건데 사실 조형물도 철거가 됐지만 그동안 뭐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도 있었고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뭐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독도 방어 훈련 비공개 실시를 두고 영유권 부장이다. 뭐 영유권 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정부의 반국가 행위다 규정을 했어요. 또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된 걸 두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에 민주당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지시로 김병주 최고위원 단장으로 해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놨나요? 네, 논평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독도 조형물 철거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철거된 건 사실이지만 이걸 보수 제작해서 다시 설치할 것이다. 노후 전시물 교체하는 것까지 친일, 매국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독도에도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 지역화하는 게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고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익에 대한 고민은 하는 건지 의심마저 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 자체가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여당은 펼치고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국회 다수당이 정부 공격을 위해서 독도를 끌어들이는 게 한심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틀 후인 2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합의 처리에 나섰죠. 네, 일단 뭐 워낙에 이렇게 교착 상태가 길어지니까 당 대표들도 양쪽에서 이제 민생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8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죠. 그래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마 그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다뤄질 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대표적이고 구하라법이 있고요. 또 도시가스 사업법, 공공주택 특별법 포함해서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뭐 통과가 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후에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한두 개 정도 법안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간 모처럼 좀 협치의 물꼬를 트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게 이날 그 본회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6개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 추진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전국은 경색될 수 있고요. 이 6개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그 전에 지난달에도 그렇고 뭐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반대를 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올라온다 하면 여야가 또다시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본회의 전에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은 뭐 단판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지만 이미 회담이 한 차례 미뤄졌기 때문에 이게 언제 다시 잡힐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어요. 네, 뭐 법안 처리 외에도 국회 현안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또 그동안의 발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경기 소방본부에 전화했을 때 나 도지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관등성명 요구를 공무원에게 하기도 했었고 그때 갑질 논란이 일었었고 또 뭐 파업에 대해서 노조 무력 진압을 옹호를 하거나 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막말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예상대로 여야 간 설전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40분 동안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회를 했었어요. 야당 의원들은 이 청문회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라면서 김문수 후보자 사퇴할 것을 촉구를 했고 또 이용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주 악의적인 발언들을 남발을 한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자체가 대통령이 괴롭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언급이 되니까 여당에서 또 이제 고성이 터져 나왔고요. 이렇게 뭐 야당이 공세 펼치니까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또 야당이 요구한 의료기록에 대해서도 항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의료기록도 필요하다. 내라. 이렇게 받아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다소 줄어드는 점심 직후 시간이지만 갑자기 만나게 되는 사고와 작업 등 돌발 구간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 모가 1, 2차로가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간 추돌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차량들 갓길을 통해서만 서행하며 지나고 운전자도 차량 밖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뒤로 호법 분기점부터 5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가 이어집니다. 더 가서도 서청주에서 청주 강서 하이패스 사이 6km 구간 정체, 서청주 부근 2차로에서 차선을 긋고 있어서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남원주 부근 2차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고령 3터널 부근 1차로가 작업으로 차단되면서 뒤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동홍천 일대 3km 구간 정체도 1차로 작업 때문인데요. 뒤로 북방 3터널부터 차량들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은 경제포커스,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은행이 13번째 금리 동결을 단행했는데요.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라고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이었죠.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제 계속 가져간 건데, 하반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2번 있었어요. 7월에 있었고 8월에 있었는데도 그대로 이제 조정 없이 동결을 한 거고, 그럼 그간 금리 추이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20년 3월에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되니까 그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B컷에 나섰거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이제 1.25%에서 0.75%까지 떨어졌는데 같은 해 5월에 다시 추가로 인하를 합니다. 이후 9번의 동결을 거치고요. 2021년 8월에 0.25%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다시 긴축 쪽으로 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2023년 1월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요. 이때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물가를 잡으려고 그랬던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총 이제 3%포인트까지 높아져서 이게 3.5%까지 된 건데,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지난해 2월에 동결되면서 깨졌고, 이게 계속 13차례 연속 이어진 거예요. 이게 지난해 1월 13일부터 지금까지 1년 7개월 넘게 이어지는 거고, 다음 금통위가 10월이거든요. 그때까지 생각하면은 1년 9개월가 유지될 예정이고, 한은이 설립된 이래 횟수나 기간 모두 역대 최장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역대 최장 금리 동결까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다들 이제 이유가 뭔지 엄청 궁금해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를 뭐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동산, 또 하나는 가계 대출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경기 하향 움직임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이 사실은 하는 좀 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치솟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민간 소비나 투자 같은 내수 부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지더라도 이후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자신이 있지만, 이 집값 같은 경우에는 한번 띄워버리고, 또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도 당장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금리를 묶고 통화긴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좀 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요? 이게 7월 서울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요. 6월보다 0.76% 올랐는데, 이때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때 이제 계속 그 제목으로 뽑혔던 게
5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률이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한 달 전보다 0.89%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서울 매매 가격 전망 지수 8월 걸 보면 124. 이게 상승 전망이 앞으로도 더 높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난 8일에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사실 이게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좀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데도 그 발표한 직후에 전주보다 0.32%가 더 오르면서 6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런 여러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이창용 총재의 우려를 좀 뒷받침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대출 규모도 심상치 않은 수준인데 사실 이거 관리해야 한다 이러면서 은행들의 좀 관리를 압박을 해왔어요. 금융당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7월 이후에 은행들이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는데 그런데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 중입니다. 뭐 5대 은행,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하나, 우리 농협은행 이런 은행들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14일 기준 거의 720조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또 한은이 앞서서 이제 20일에 가계 신용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서 2분기 가계부채가 1,896조 원을 기록해서 거의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네. 네.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 총재가 얼마나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40번 넘게 사용을 했어요. 좀 발언 같은 걸 살펴보면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로 돈이 들어가고 뭐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은 좀 고리는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소비 위축이나 경기 둔화 변수보다 좀 앞세워서 고려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내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금리 인하 폭 이런 걸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이 가계부채 증가 같은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도 또 가계대출을 좀 조이려고 은행 압박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부동산은 계속 치솟고 있다라는 네,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 인하 소수 의견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또 놀랐던 게 금통위원 의견이 기준금리 동결로 전원 일치했다. 그리고 인하 소수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꽤 많이 주목을 했는데 보통은 사실 한두 명씩 소수 의견이 나오면 다음 금통위가 10월이니까 그때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뭐 전망 같은 걸 해볼 수 있는데 일단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부추길 수도 있고 또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도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다만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점은 3개월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이제 뭐 봤을 때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금통위원이 지난번 이제 금통위 7월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의견들을 조금 보면 인하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2%대로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상황만 보면 이젠 금리 낮출 여건이 좀 조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좀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이제 유지되는 의견은 이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데도 시차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3개월 이내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거지만 이 금통위원이 그 6명이거든요. 이 총재를 제외하고 6명인데 이 인하 의견이 4명이었으니까 이제 절반 이상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닐지라도 좀 방향성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 좀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하는 금통위 회의가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됐던 88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리고
9월부터 또 시행이 돼요. 2단계 스트레스 DSR. 이 규제가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보이느냐가 관건이겠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이다 보니까 좀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을 해서 대출 금리의 가상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 DSR 한도가 있던 분들이 더 늘어나니까 대출 여력은 더 줄어드는 네. 거잖아요. 이걸 원래 2월에 그 스트레스 DSR 1단계로 적용을 했다가 그보다 조금 더 강화된 0.75%포인트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를 원래 7월에 하기로 했다가 9월로 미뤘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9월에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네. 수도권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애초에 말했던 0.75%포인트가 아니고 더 이제 상향 조정한 1.2%포인트를 조정을 하겠다. 더 쪼이겠다는 거죠. 더 쪼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소득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이 주담대를 신청한다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는 뭐 3억 1,500만 원이 나왔다. 이랬던 게 이제 9월부터는 3천만 원이 더 줄어들어서 2억 8,700만 원에 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편에서는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한은이 금리 동결 발표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이제 5월 전망보다 낮춘 건데 이 정부랑 OECD 전망치가 2.6%였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KDI, 뭐 IMF 전망치가 2.5%였으니까 이거보다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 1분기에 우리 경제가 1.3% 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내수 부진 때문에 2분기에는 이게 0.2% 역성장을 했어요. 네.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간 소비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1%포인트로 성장을 끌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장기화한 내수 부진을 이 경제 성장률에 반영을 했다는 분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내수 부진을 반영해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는데 그런데 금리는 대체 그럼 왜 묶었냐. 좀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던 거죠. 이게 사실 진짜로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이런 건 사실 아니긴 했어요. 뭐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오고 이제 기자가 고위 관계자한테 질문을 했더니 뭐 물론 기사화가 될 거라는 거 몰랐을 리는 없겠지만 네. 이런 이제 답변이 나오는 게 사실 그것도 이제 금리 결정한 당일에 나왔다는 건 거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대통령실 관계자 말은 이게 사실 금통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압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추석 명절 앞두고 소비 진작 대책 발표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부가 좀 나왔어요. 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7톤의 추석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고 또 이번 주 한 후반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도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면 사실 이런 대책들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여당도 가세해가지고 잇따라 아쉽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아까 88 부동산 공급 대책도 얘기했었고 다음 달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적용되는 정책들의 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동산 가격 문제가 기준금리 대책을 뭐로 이렇게 세울 일이 아니다 이런 좀 지적도 사실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일단 그 이창용 총재 기자 간담회를 보면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뭐 여러 지표가 서로 다른 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10월에 결정할 거다. 뭐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수도권 집값 상승 국면이 좀 꺾일지 이런 게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결정할 변수가 될 걸로 보이고 또 미국 금리 인하 시점도 지금 한 9월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상품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시중에 그와 비슷한 물건이 여러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경고문이 나올 때도 있는데요. 유사품이라는 건 어떤 다른 물건과 비슷한 물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품이 아니라 진품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를 말하는 것이지요. 형용사 유사하다는 서로 비슷하다란 뜻이고요. 이보다 더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하다를 의미하는 것은 흡사하다입니다. 여기서 유사와 흡사는 모두 한자어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 또는 그는 그의 이상형과 흡사한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사의 경우는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한 모양을 뜻하는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의 낯빛은 흡사, 가면을 쓴 것 같이 하얗게 변했다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른 물건을 본떠서 만든 물건이 실물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할 때 실물과 진배 없는 모조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진배 없다는 건 그보다 못하거나 다를 것이 없다란 뜻의 고유어 형용사지요. 번역 작업은 창작과 진배 없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대체로 흐려서 낮 기온은 서울 강릉 31도, 부산 제주 32도, 대전 광주 제주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겠지만 남서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높아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지역에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곳곳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4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한편 당분간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 습도는 7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당내 의원들과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 독도지우기 진상조사위원회와 의료대란 대책 특위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 무혐의 처분용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심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개발한 자폭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폭형 무인기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제4회 팩트체크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넘쳐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시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장이 열리는 건데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3명 이상의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세요. 대상팀에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과 1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총 15개 팀에게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접수 마감은 8월 30일입니다.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역시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일이다. 사고가 아니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다 같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인 객실의 투숙객은 타는 냄새가 난다며 호텔 직원에게 객실 교체를 요구해 다른 객실로 옮겼지만 호텔 측은 그 뒤로 해당 객실의 이상 여부 등을 일절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피해를 더욱 키웠고 소방당국의 초동 대응도 아쉬운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에어매트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거센데 최초 대피자는 공기 주입이 덜 된 상태로 떨어지는 등 추락사를 둘러싸고 소방당국의 지휘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같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피를 안내하는 직원조차 없었는데요. 심지어 해당 호텔은 불과 넉 달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긴 자체 점검 때 아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도 않았던 터라 형식적으로 자체 점검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듭니다. 앞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참사도 조사 결과 대피 경로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총체적 안전부실로 확인됐었죠. 당시 불이 난 건물 출입문 일부는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대피로에 물품을 쌓아도 근로자들은 비상구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안전불감증이 계속되는 한 설마가 사람 잡는 찬사는 계속된다는 거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특히 그중에서도 뒤집힌 에어매트가 이 논란인데요. 예산이 적어서 낡아도 에어매트를 그대로 썼다는데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다고요. 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말 그대로 목숨줄과 같은 장비인데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에어매트는 소방법상 구조 장비가 아니라 보조 장비로 분류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소방장치 전체 예산 중 에어매트를 비롯한 보조장비 예산은 0.5%에 불과해 노후화와 부실 관리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어매트는 개당 400에서 500만 원 수준인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는 무려 2006년에 지급돼 사용 가능 연한인 7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소방당국은 매년 관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고 당시 에어매트가 뒤집힌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값싼 장비가 아니다 보니 많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 수리도 잘 안 하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 교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에어매트를 18년 동안 썼다는 것 자체가 소방의 예산 부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이 관리하도록 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당시 불이 난 호텔에서 마지막 문자를 보낸 희생자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요. 네, 대학에 다니던 25살의 이 청년은 이날 7층 객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는데요. 불이 나서 죽을 것 같다라며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뒤이어 엄마, 아빠 모두 미안하고 사랑해라는 문자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의 문자를 받은 어머니는 문자를 받고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끝내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면서 가슴을 쳤는데요. 아들이 떠난 다음 날이 자신의 생일인데 생일을 아들 장례식장에서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족들은 화재 초기 소방당국의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소방 선착대가 사고 당일 오후 7시 43분에 도착했는데 14분 뒤인 오후 7시 57분까지도 아들이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점에서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아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앞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인재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날씨 소식 짚어볼게요. 지난 밤 사이에 서울에서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 이번 주에도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북상 중인 10호 태풍 산산이가 변수라고요. 네, 더위가 좀 수그러들었나 싶더니 서울에서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총 열대야가 38일 나타나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고요. 인천과 여수, 부산과 청주 등에서도 밤사이 무더위가 심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7월 15일부터 4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최장 기록까지 이틀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밤사이 쌓인 열기는 그대로 한낮 폭염으로 이어지는데요. 전남과 영남으로는 폭염 경보가, 중부지방엔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올해 8월 전국 폭염 일수는 지난 24일 기준 14.8일로 집계됐는데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여겨지는 2018년 당시보다 더 많고 역대 1위인 2016년의 16.6일에도 근접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으로 북상 중인 10호 태풍 산산이 꼽히고 있는데요. 주 중반쯤 일본에 관통할 전망인데 주 초에 동해안으로 동풍이 불어오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의 더위를 키우겠고요. 반면 태풍이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에 관통해 동해상으로 진출하는 시기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더위가 주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한 남성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다고요. 네,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있다 나오자 이를 수상쩍게 본 태권도장 관장과 일행이 붙잡았는데요.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 것 아니냐 캐물어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데 실랑이가 이어지는 사이 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듣고 만약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자 이 남성은 아빠한테 전화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는데 조사 결과 휴가를 나온 20대 현역 군인으로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법 촬영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성을 입건한 경찰은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SNS에서는 현역 군인들이 딥페이크로 합성한 여군들의 사진을 공유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다고요. 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현역 군인들이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대화방을 개선한 것으로 드러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네. 문제의 대화방 참가자는 900명을 넘어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딥페이크 합성물뿐만 아니라 여군들을 군수품이라고 부르면서 능욕하기도 하고 벗겨서 망가뜨리겠다 같은 상식 밖의 글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3년 전 156건이었던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2년 160건, 올해 18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요. 또 딥페이크 사진이 범죄라는 인식이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0대 시절부터 SNS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제작 의뢰도 어렵지 않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대응에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여기에 더해 매일 열리는 전자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24시간 이내 시정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한강공원에 열대야를 피해서 피서 나온 시민들 많은데요. 이 때문에 공원 내 음주 규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다시 일고 있어요. 네, 요즘같이 무더위가 밤까지 이어지는 날이면 강변에 앉아 시원한 맥주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의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족들이 주로 찾는 공공장소인 만큼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6년 전부터 직영공원 22곳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심한 소음같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요. 하지만 음주 행위가 아닌 음주 후 피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대부분 계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과도한 규제 논란의 시위에는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금주구역 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보면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음주구역 지정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부분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같은 의견들도 눈에 띕니다. 특히 요즘은 한강 치맥이 관광문화 콘텐츠로도 자리를 잡으면서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네. 이용 수칙을 잘 지키게 관리할 문제다. 가볍게 맥주 한두 캔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만취의 소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계도하면 되는데 금주구역 지정은 과하다 같은 의견들이 보였고요. 또 한편에선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많이 보이면서 술을 가볍게 마셔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아예 금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같은 의견들도 눈에 띕니다.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인기인데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 제품 가운데서 중국산이 많다고요. 네, 주요 가전제품 가운데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에게 밀리는 거의 유일한 품목이 바로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중국 업체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독립 코너까지 마련한 곳도 있고요. 또 다른 가전 매장에도 중국 업체 로봇 청소기가 별도의 시험 공간을 차지할 만큼 시장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뛰어난 가성비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면서 8, 9년 전부터 직구로 많이 구입되던 이 중국산 로봇 청소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과 고급 수입 가전과 나란히 진연될 정도인데요. 그저 저렴한 맛에 쓰는 게 아니라 15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기술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국제 해킹 대회에서 CCTV 기능이 있는 중국 제품이
해킹 프로그램에 뚫리면서 보안 우려가 제기되자 이 틈을 타 국내 업체들도 보안과 신기술을 내세워 추격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LG전자는 전용 세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올인원 로봇 청소기의 고질적 문제인 악취를 잡았다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신모델은 영상 정보가 중간에 탈취되더라도 암호화 기술을 통해 볼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 등 중국 제품 기술 수준이 만만치 않고 해외 판매 확대도 공을 들이고 있어 쉽지 않은 추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더 이상 과시할 수준이 아니네요. 요즘 어딜 가나 키오스크 보기가 참 쉬운데요. 결혼식장에도 키오스크가 등장했어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주말에 결혼식에 갔다가 처음 봤는데요. 축의금 키오스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주로 축의금 접수대를 맡길 친인척이 마땅치 않은 예비 부부들이 선호한다는데 화면에 보면 신랑 축의와 신부 축의 중 하나를 택하고 관계와 이름을 입력한 뒤 현금을 기계에 넣으면 식권과 주차권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고전 방식대로 하긴 했는데요. 네. 축의금 명단과 금액이 또 엑셀 파일로도 정리돼서 장부 정리 부담까지 덜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축의금 절도나 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이 결혼식이 많은 9월과 10월은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었는데 또 한편에선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은 이용이 어렵고 또 하객들의 마음이 담긴 성의를 기계로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고 하네요. 네. 요즘 어휘력을 키워주는 책들이 뜨고 있다고요? 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온통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에 신경을 뺏기다 보니까 이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부상하면서 읽기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았던 게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을 4일로 알고 있더라고요. 누구 탓이랄 것도 없이 워낙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인 것 같은데 이 때문인지 이 문해력, 어휘력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최근 4년 새에 4배 넘게 출간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36종이었던 관련 도서 출간 종수는 지난해 149건으로 늘었고요. 올해는 1월에서 7월 사이 벌써 146종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서 80% 넘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중에서도 필사책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디지털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손으로 하는 명상으로 각광받았다면 요즘은 힐링보다는 문해력과 어휘력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최근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어휘력과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 필사가 어휘력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SNS에서 입소문을 탄 것이 판매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디지털 디톡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독서의 중요성이 새삼 감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 거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문해력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이어질 코너와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책들만 다 읽으셔도 문해력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테마 고전이에요. 네. 고전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는 있고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지만 생각보다는 잘 손이 안 가는 맞아요. 그런 작품이죠. 네. 이름은 얘기예요. 알고 있지만 읽어본 적은 없는 이런 네. 책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에서 인용이 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파생된 어떤 이야기들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쉬엄쉬엄 고전은 읽어두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야지 생각만 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좀 재밌는 책 있으면 읽어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시간을 좀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대형 출판사들마다 다 세계문학전집 라인업이 있습니다. 세계문학전집이 무슨 갑작스럽게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사실 꾸준하게 팔리는 스테디셀러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에 보면 거기에 순수의 시대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 또 잠깐 등장을 네. 하면서 또 그 판매가 높아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21세기에도 이미 몇백 년 전에 쓰여졌던 책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출판사들에서 세계문학전집을 내고 있기 때문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이 한 권인데 번역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판사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단어의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씩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책들이 여러 가지 판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전은 유행을 안 탄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읽다가 나 지금은 잘 안 읽힌다 생각하시면 덮어두셨다가 1년 뒤, 2년 뒤, 10년 뒤에 읽으셔도 이 책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독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고전 작품들 소개해 주실 거예요? 첫 번째 소설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고요. 두 번째 소설은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소설이 최근에 둘 다 SNS에서 좀 특이한 방식으로 바이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권을 골랐고, 또 오만과 편견 같은 경우는 영상화된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같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변신 같은 경우는 요즘에 카프카 붐이기도 하고 네. 또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두 권을 가져와 봤어요. 네, 오만과 편견 얘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은 뭐 영화로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책을 좀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게 독서 교육 관련해서 집에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아까도 얘기 나왔던 문해력 같은 거 관련해서 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책을 그냥 읽으라고 하면 못 읽으니까 영화랑 같이 교육을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때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원래는 되게 원론적으로 원작인 책을 먼저 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를 보게 하자라는 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영화가 이야기가 더, 소설이 원래 이야기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먼저 읽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그러니까 영화는 2시간 정도면 얘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먼저 읽힌 다음에 책을 보시는 것도 이 책을 완독하는 데는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읽는 것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 독자도 마찬가지고 성인 독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책 읽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영화를 먼저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나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책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이 BBC에서 방영했던 오만과 편견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자 주인공 다하시를 연기한 배우 콜린 퍼스가 그 이후로 굉장한 인기를 얻기도 했고, 영화로 얘기를 하면 키라 나이틀리가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를 연기하는 2006년도 영화 오만과 편견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대물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사실은 건물이나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각적인 부분은 책이 줄 수 없는 또 즐거움이니까요.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가 제인 오스틴이에요. 어떤 인물이에요? 1775년에 태어났고요. 영국 햄프셔주 스티븐턴에서 이제 목사인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가족이 8남매였는데요. 그중에 7째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남자 형제들은 다들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교육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숙학교 같은 곳에서 3년 정도 교육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독학을 하고 책을 읽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로맨틱 코미디의 어떻게 보면 원조 맛집 같은 느낌으로 제인 오스틴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번 정도 결혼할 뻔한 이제 그런 일은 있었지만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작가라고 하면은 작가들이 글 쓰는 공간을 서재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인 오스틴이 글을 쓴 공간은 그 거실에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식구들이 항상 시끄럽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인 오스틴의 강점이라고 하면 생생한 인물 묘사와 대사입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벽돌 블록으로 되어 있는 한 단락이 굉장히 길고 묘사가 엄청 자세한, 그래서 너무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제인 오스틴의 책들은 그렇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마치 어떤 때는 1일 연속극 보는 것 같은 인물 묘사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생기 넘치는 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만과 편견은 남자 주인공이 유명하죠. 네. 미스터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이 책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SNS에서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오만과 편견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책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전자책 기준 1158페이지인데 60페이지 만에 남주가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1158페이지면 굉장한 장편인데 60페이지 만에 사랑에 빠지면 나머지 1098페이지 동안에 뭐 하냐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거칠게나마 요약을 하자면 남자 주인공 다하시가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에 빠졌으나 그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제 그 결국은 점점 더 깊은 애정의 마음을 키워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자베스네 집안에 자매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첫째 딸부터 막내 딸까지 각각의 방식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던 시대에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앞날을 만들어가는가, 그 앞날을 만든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중에 핵심이 되는 커플이 지금 말씀드린 다하시와 엘리자베스 커플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둘째 딸이고요. 언니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 하면 엘리자베스는 약간 톡톡 튀는 성격이고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찾아 나가는가 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제인 오스틴 소설 가운데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주인공 두 사람의 성향, 성격적인 특성,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과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작품이 제인 오스틴 책 중에는 대표작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엠마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엠마 같은 경우도 드라마로 여러 번 영상화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클로리스라고 해서 엠마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현대 미국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만든 그런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재해석할 여지가 많은 작품들이 이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이다. 그중에서 첫째 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오만과 편견일 것이고 엠마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결혼 상대를 찾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책이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일 연속극 같은 거 보시면 일일 연속극의 제일 중요한 내용도 그거죠. 이 누구네 집 몇째 딸이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결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를테면은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몇째 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식의 집안 사람들의 결혼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게 과거 언제 시대에 한정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가 단순히 결혼 이야기인 것만이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립해서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결혼이 아니고는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가 당시의 사회 제도나 계급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랑 연애하고 이런 걸 중심으로 읽어가다 보면 곁들여서 그런 부분에도 시선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현대 로맨틱 코미디도 보시면 발랄하고 똑똑한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다음에 돈 많고 약간 무심한 성격의 남자 주인공이 있고 그들이 티격태격하면서 애정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고전은 카프카의 변신이에요. 네. 최근에 변신에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돌았다고요. 이것도 SNS에서 인기 있었던 질문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분이 어머니한테 따님이었는데 이제 이 따님이 어머니한테 톡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엄마,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자, 따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뭐 키울 거야,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뭐 잡을 거야,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렵네요. 이 질문하신 분은 네.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이 톡으로 질문을 받고 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의 어머니는 그럼 뭐 엄마 바퀴벌레가 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가족들, 특히 뭐 엄마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뭐 아버지한테도 하고 어떤 분은 애인한테도 했는데 이런 식의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바로 카프카의 변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질문자는 바퀴벌레라고 질문을 했지만 정확하게 바퀴벌레는 아닙니다.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작은 벌레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런 작은 벌레는 아니에요. 네. 책 속의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이 있고 머리를 들어보니까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있고 그 배는 다시 활 모양으로 휜 각 칸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곤충인 것 같은데 이 곤충이 작은 곤충도 아니고 큰 곤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떠올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르 잠자라고 하는 주인공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자기 자신 이렇게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일을 해서 자기가 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흉측한 벌레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도 사실은 되게 유명한 도입부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가 없습니다.
다짜고짜 벌레가 되었습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돼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라고 시작을 하는 데다가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는 그게 밥벌이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특히나 가족 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벌레가 된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사실 저는 이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을 처음 읽을 때도 그랬고 지금 종종 다시 볼 때도 생각을 하는 건데 누구나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사회인으로서 밥벌이를 해서 자기도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없게 된다면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죠.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 자체로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인간으로서 그만큼 대우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벌레가 된다라고 하는 약간은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 카프카의 책들이 인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프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카프카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프카 탁의 100주기 기념으로 나온 카프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카프카에 대한 여러 작가들의 에세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김혜순, 이기호, 신행숙, 신영철 이런 작가들이 카프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을 이제 하나씩 기고를 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프카의 프라하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카프카가 프라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에서 그 카프카의 흔적을 느끼면서 걸어본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기행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프카를 좋아하면서 프라하에 방문 예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책 한 권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너와 세상 사이의 싸움에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건 카프카의 잠언과 일기를 모은 그런 책인데요. 카프카라고 하면 소설 말고도 일기나 그 편지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카프카가 1909년부터 22년까지 쓴 일기의 일부를 이제 수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프카는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소설들을 다 불태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막스 브로트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네가 불태워줘라고 얘기해서 부탁을 받은 친구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책들이 다 공개가 된 건데 네. 이제 그러면서 같이 공개된 이런 일기들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설만 보시는 거 말고 이렇게 다양한 읽을 거리가 같이 있는 작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에요. 네. 달력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8월 29일이 나라를 잃은 국치일이에요. 그래요. 네,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그 한일 합방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1965년 6월 22일에 이제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합방 조약이 무효화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체결부터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 체결 시점 그러니까 1965년부터 무효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나라 사이 역사 갈등의 배경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되돌아봐야 할 역사는 사실 뭐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느냐 하는 이 부끄러운 역사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누구도 부인 못하는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쇄국입니다. 1637년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 지배를 받으면서 서양과의 교류가 끊기고 그래서 서양의 발전을 모르고 있다가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죠. 중국이나 일본은 쇄국 정책을 안 썼어요? 뭐 조선처럼 일본, 중국도 당시 쇄국을 했죠. 네. 중국도 쇄국으로 망했고요. 그런데 일본은 서양의 종교나 문화의 침투는 막았는데 선진 기술이나 물품은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와 달랐던 점이죠. 그런 노력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런 장소 중 하나가 지금은 그 짬뽕으로 유명한 나가사키 앞 그 바다에 만들어진 인공섬 데지마입니다. 서양인들이 일본 땅에 들어오는 것은 위험하니까 못하게 막고 대신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서 이 섬까지만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배를 가지고 들어오게 한 겁니다. 이 축구장 2개만 한 이 데지마라는 섬이 만들어진 해가 또 1636년입니다. 1636년 이해 9월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세워졌고요. 이해 12월에는 청나라의 침략으로 이제 이 병자호란이 시작됐죠. 참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유럽의 신흥 강대국인 영국, 뭐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동아시아로 이제 몰려오자 일본도 쇄국 정책을 폈는데요. 당시 일본에 와 있던 포르투갈 사람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감옥처럼 만든 게 데지마 섬인데요. 1639년에 일본 막부는 포르투갈 사람들을 아예 추방해버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이 섬에서 거주할 권리를 줍니다. 같은 서양 세력인데 왜 포르투갈을 버리고 네덜란드를 택한 걸까요? 예, 포르투갈은 기독교 전파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네덜란드는 종교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역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덜란드는 16세기에 스페인과 이제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미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집단 이주를 했고 이들이 1602년에 세운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투자 비율대로 이윤을 나누는 주식회사를 출발한 첫 번째 사례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고 이것을 주도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해외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 네덜란드가 강력한 해양 세력으로 성장한 게 1600년대 중반이었죠. 이 반대로 포르투갈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요. 일본이 포르투갈을 버리고 네덜란드를 선택한 배경입니다. 약자를 버리고 강자에 붙은 거네요. 그렇죠. 1850년대에 일본이 미국에 붙은 것도 똑같은 논리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덜란드로부터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 등을 배웠던 겁니다. 이곳에 온 네덜란드 사람들로부터 일본인들이 커피를 처음 얻어 마신 것도 1700년대 중반이었고요. 데지마가 참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섬이네요. 네, 일본에 이제 데지마가 있었다면 인도네시아에는 바타비아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카르타인데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본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책임자로 1693년에 한 사람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임무 중 하나가 커피 나무를 예멘에서 이곳에 옮겨 심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바타비아로 보내면서 커피 옮겨 심는 임무를 부여한 사람은 당시 암스테르담 시장이면서 동인도 회사 총감독관이었던 니콜라스 비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타비아에 파견된 사람은 니콜라스 비첸의 동생이었습니다. 니콜라스 비첸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세계 커피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인 이 비첸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조선을 연구한 서양인,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서양 최초의 한국학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커피나무를 옮겨 심은 그 인물이 최초의 한국학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17세기 중반에 이제 유럽에 커피가 전파되고 커피 하우스가 크게 유행을 하니까 커피 소비가 급격히 늘고 당연히 커피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커피 가격이 올랐던 건 이제 소비가 증가한 것도 하나지만
생산이 오로지 이제 당시 예멘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죠. 이제 이것을 안 유럽인들 특히 무역으로 돈을 벌던 나라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진 식민지에 커피나무를 옮겨 심는 시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동인도 회사를 가지고 있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적극적이었는데요. 영국은 실론섬 지금의 그 스리랑카와 그리고 인도, 그리고 프랑스는 인도양에 있는 브르봉성, 지금은 레유니옹 섬이죠. 그리고 카리브해에 있는 마르티니크 섬. 그리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이제 커피나무를 옮겨 심는 노력을 기울이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공을 한 게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식물을 옮겨 심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예멘에서 커피 씨앗이나 묘목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걸 막았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예멘도 커피나무의 반출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예멘 사람들이 수출되는 모든 커피는 발화가 되지 않도록 볶아서 수출을 했다. 뭐 그런데도 이 똑똑한 유럽인들이 볶지 않은 커피 씨앗을 슬기롭게 빼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또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 넓은 예멘 땅에서 나는 커피 씨앗 몇 개를 볶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 작은 씨앗 몇 개 가져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쵸. 예멘 사람들이 그 정도로 둔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모든 커피를 볶아서 수출한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짐작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생두를 좀 볶아서 팔아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서 아닐까요? 요즘도 그렇죠. 네. 예, 당시 볶지 않은 커피 생두를 사가는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가공하고 로스팅하는 기술이 예멘 지역에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만약에 볶지 않은 생두를 유럽으로 보냈다면 받아본 사람이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처리할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 모든 커피는 볶은 후에 내보냈을까요? 예, 예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과학적 상식이 있습니다. 커피는 볶았을 때 무게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멘에서 유럽, 페르시아, 콘스탄티노플 등 멀리까지 운반하는데 5배 무거운 생두를 수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5분의 1 정도로 가볍게 볶아서 수출하는 게 좋을까요? 가볍게 만들어야죠. 네, 상식이겠죠. 이 생산된 커피를 모카항에서 배에 실은 후에 홍해를 따라 이제 북쪽으로 여러 날 배를 몰아서 이집트 남쪽 수에즈 부근에 이제 내려놓으면 당시 운하가 없었으니까 이곳에서 낙타의 커피를 옮겨 실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까지 한 300km가 넘거든요. 옮겨서 다시 배로 유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제 낙타에 실어서 뭐 수십 일 몇 달 이동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로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 덥고 험한 길인데 무게를 가볍게 해서 운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했겠죠. 네. 이 커피나무가 옮겨 심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수출하는 커피를 반드시 볶아서 보내도록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멘 사람들이 상식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예멘 사람들이 커피를 반드시 볶아서 수출한 또 다른 과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과학적 이유요? 예, 당시 커피는 이제 모카항에서 배에 실어 보냈는데요. 볶지 않은 생두 상태로 배에 실어서 여러 날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썩죠. 습기가 가득한 생두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볶아서 습기를 제거한 후 배에 싣는 것이 과학적 행동이었던 겁니다. 뭐 정리해 보면 이 예멘 사람들이 수출하는 커피는 반드시 볶아서 보내도록 했는데 유럽인들이 이 예멘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용감해서 볶지 않은 커피 생두를 빼내 옮겨 심었다. 모든 역사책에 등장하는 이런 얘기는 역시 아시아인이나 동양 문화에 대한 서구인들의 멸시의식이 만들어낸 좀 왜곡된 역사 서술이다. 네.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욱 서양인 가운데서 최초로 커피를 옮겨 심은 사람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네, 주인공은 네덜란드인 니콜라스 비첸인데요. 1641년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이제 언어, 지도, 선박 제조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영국,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견문도 넓혔습니다. 부유한 집안 자제였어요. 1682년부터 1706년까지 24년 동안 무려 13번이나 암스테르담 시장을 지낼 정도로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13번이나요? 네네. 한 나라의 수도의 시장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죠? 네. 게다가 암스테르담 시장을 하던 중간인 1693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총감독관이 되었는데요. 이때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 있는 동인도회사의 동생인 그 코르넬리를 무역 책임자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 코르넬리는 부임 도중에 들른 예멘에서 얻은 커피 씨앗을 바타비아에 있던 네덜란드 영사관 정원에 뿌리죠.
이 나무에서 커피를 성공적으로 수확한 것이 1699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멘 밖에서 커피가 성공적으로 수확된 세계 최초였습니다. 유명한 자바 커피의 탄생입니다. 네. 이 점차 생산이 늘었고 이곳 자바에서 수확한 커피를 1706년에 네덜란드에 수출하는데 이게 또한 예멘 이외의 지역 커피가 유럽에 수출된 최초의 사례였죠. 이 당시 암스테르담 시장은 니콜라스 비첸이었습니다. 형이었죠. 이렇게 커피나무의 해외 이식에 관여했던 인물인 비첸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네덜란드어로는 누르드 앙 우스트 따르따르에 번역하면 타타르의 북부와 동부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유럽에서 간행된 이 시베리아, 극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소개한 최초의 책입니다. 1692년에 초판이 그리고 1705년에 이제 개정판이 발간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책에 조선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챕터 하나하고 한국어 단어집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1690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장이었던 사람이 네. 어떻게 멀리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했을까요? 예, 우리 전주리 아나운서도 아는 인물이 비첸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누구예요? 예, 네덜란드 사람인데 바로 핸드릭 하멜입니다. 아, 하멜 포르기를 쓴 그 하멜이요? 네네. 그럼 비첸이 하멜을 만났던 거예요? 네, 하멜을 만났는지는 기록이 없는데요.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첸이 책을 쓰려고 자료를 찾던 중 이 조선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다. 하멜과 그 일행이죠. 비첸보다 10살 정도 위인 하멜은 23살이 되던 1653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 바타비아를 출발해서 이제 대만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 대지마로 가다가 제주도에 표류해서 잡혔죠. 서울로 압송된 후 조선 땅 여기저기에 살다가 13년 만인 1666년에 7명의 동료들과 함께 탈출합니다. 이 탈출했던 선원 중 당시 살아있던 2명을 찾아서 이 비첸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리해서 책을 쓴 겁니다. 이 비첸은 이들을 만나기 전에 하멜을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멜 표류기는 이미 1668년에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고 뭐 이후에 여러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첸이 책을 준비하고 있을 즈음 하멜은 암스테르담 남쪽 한 100km쯤에 있는 고향 호르쿰에서 병 요양 중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온 곳입니다. 그리고 비첸의 책이 간행된 1692년에 고향에서 사망을 하죠. 그래서 하멜과의 인터뷰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멜과 대화를 했는데 들은 이야기가 이미 하멜 표류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상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첸은 결국 하멜의 동료 2명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한국에 관한 책을 쓰고 또 한국어 단어집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세계 최초로 커피를 옮겨 심는 데 기여한 네덜란드인이 쓴 한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어 단어집 모두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비첸이 인터뷰를 했던 하멜 동료들이 누구였는지 또 비첸의 책에 소개된 한국의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비첸이 만난 한 명은 마테우스 에이보켄인데요. 암스테르담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앵커이젠 출신이고 출항 당시에 18살이었는데 외과 의사 견습생 겸 이발사였습니다. 조선에 잡혀 있을 때 효종 임금의 호위 무사로도 일을 했고요. 탈출 당시에는 하멜과 함께 강진의 전라 병영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말하고 읽고 쓸 정도로 아주 똑똑했죠. 그래서 한국에 관한 그 에이보켄의 진술이 이 비첸의 책을 쓰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비첸이 만났던 또 다른 하멜의 동료 선원 베네딕트 클레르크 이야기는 많이 슬픕니다. 슬퍼요. 왜요? 이 베네딕토는 로테르담 출신인데요. 하멜과 함께 동인도에서 배를 탔을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에 돈을 벌기 위해 돌아올지 모를 배를 탄 거죠. 뭐 그의 부모는 12살 어린아이를 어떻게 배에 태울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정도를 짐작하는데요. 하나는 당시 아동 노동이 유럽에서 일상적이었다는 겁니다. 12살도 돈을 벌어야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슬픈 역사죠. 비첸이 베네딕토를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베네딕토는 고래 이야기 이외에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래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한다? 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드라마인가요 혹시? 네네네. 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요? 네네, 맞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소문난 고래잡이 나라였고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에는 고래가 많았으니까 베네딕토가 고래를 본 이야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베네딕토는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고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는 우영우처럼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부모가 이런 아이를 먼 아시아로 가는 위험한 배에 태운 겁니다. 어찌 보면 버린 거죠. 죽은 줄 알았던 베네딕토가 고향 집에 나타난 것이 거의 15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에 집을 떠난 아이가 20대 후반에 어른이 돼서 나타난 거죠. 부모와 베네딕토의 재회가 뭐 어떠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비극이죠. 이 에이복행과 베네딕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비첸이 한국을 소개하는 글을 썼다는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이 비첸이 유럽 최초의 한국 연구자, 한국학자인 것은 뭐 사실입니다. 베네딕토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네요. 네네. 그렇다면 비첸이 쓴 책에 나오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근데 소개에 앞서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당시에 하멜은 커피를 마셨어요? 네네. 저도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멜 페르기를 저도 열심히 읽었는데 혹시 하멜 페르기의 커피 얘기가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커피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조선에서 생활한 얘기니까 커피 얘기가 뭐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도 만일 하멜이 커피를 알고 있었다면 이 조선의 음료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커피와 비교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쉽게 뭐 이해를 했겠죠. 예컨대 한국인들이 당시에도 즐겨 마시던 후식 음료, 숭늉을 설명하면서 커피와 비교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 하멜은 커피를 몰랐던 게 확실합니다. 이 하멜이 타고 온 배에서도 커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멜은 커피를 못 마셔봤겠네요. 네, 하멜이 암스테르담을 떠난 게 1653년이었는데요. 런던의 첫 커피하우스가 문을 연 이듬해였습니다. 이 영국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예멘에서 커피를 구해서 뭐 여러 곳에 판매를 시작했던 때인데요. 아직 네덜란드에는 커피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커피가 네덜란드에 들어간 것은 이제 하멜이 조선에 억류되어 있던 때였고 커피가 유행한 것은 하멜이 네덜란드로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멜은 커피를 모른 채 조선에 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검은 음료 커피라는 게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 하멜이 조선에서 탈출해 도착했던 일본 나가사키 대지마 섬에 1년 정도 억류되어 있었는데요. 그때도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일본을 떠나 다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1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이제 밀린 월급을 받겠다고 투쟁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도 커피를 마신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하멜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향했던 1668년쯤에는 이제 암스테르담에 커피가 소개되어 있었고요. 이 하멜이 사망하던 해 그리고 비첸이 조선에 관한 그 책을 출판한 해인 1692년쯤에는 커피가 암스테르담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멜도 귀향한 이후 사망하기까지 24년 동안은 커피를 아마 한 잔쯤은 마셨을 겁니다. 20대 초반에 떠난 하멜이 귀향했을 때는 30대 후반 거의 40이 됐었고요. 사망한 것은 60대 초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첸 이전에는 커피나무를 예멘 밖으로 옮겨 심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슬람 교도들이 매년 메카로 성주순례를 떠났고 네. 성주순례길 중간에 예멘에 모카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많은 무역선이 모카항을 또 출입을 했었고요. 뭐 커피 씨앗 몇 개를 가져다가 심어본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미 1600년대 중반에 실론, 뭐 인도 서부 해안지대 등에서 커피를 재배했다는 흔적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는 있습니다. 이 뭐 바바 부단이라는 인도 이슬람 승려가 허리춤에 커피 씨앗 7개를 옮겨 심었는데 2개만 성공했다는 이런 문익점 전설과 비슷한 전설도 전해지는데 실존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진짜 궁금한 건 사실 비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사회와 문화 모습인데요. 네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주실 거죠? 네네, 다음 주에 비첸의 책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커피를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계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